총성의 일상이었습니다. 보고타의 아침은 공포로 시작됐고 버스는 전쟁터였으며 한 세기 동안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미국 컨설턴트는 10년 계획을 내놨고 유럽에서는 협상부터 하라고 했으며 일본은 15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좌관이 차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떤 나라가 3년 만에 해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차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올랐고 그 도시에 도착했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0.2초 만에 모든 게 처리됐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탕. 귀가 멍했습니다. 총성이었는데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버스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속 90km, 신호를 무시한 채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는 중이었죠. 이게 보고타였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800만 인구가 사는 남미 3대 도시였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공포가 반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찰차가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알레한드로 카르데나스입니다. 27년 동안 콜롬비아 정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신호체계를 재설계했고 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었죠. 냉혈한 개혁가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감정 없이 데이터만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 안에서는 처음으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총성 앞에서 차관이라는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통부 차관으로 임명된 건 3일 전이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데이터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고 기자들 앞에서 자신있게 보고서를 펼쳐 보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깊은 수렁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건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고 강도가 뛰어내렸습니다. 승객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의 눈엔 체념만 가득했습니다. 일상이었죠. 운전사는 다시 출발했고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옆 버스가 따라붙자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승객 쟁탈전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버스가 나란히 달렸는데 시속 80km였고 장소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마다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싱하는 버스들, 고함치는 운전사들, 겁에 질린 승객들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하루 평균 3명 사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였습니다. 그냥 통계였죠. 하지만 30분 전에는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총성이었고 비명이었으며 그리고 피였습니다. 한 달이면 90명이고 1년이면 1000명이 넘는데 10년이면 10,000명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에게 맞아 죽거나 레이싱 도중 추락하거나 버스끼리 충돌해서 죽는 거였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금통 범죄 연간 1200건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운전석 옆 철제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 수입이 그 안에 현금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들도 알았고 운전사들도 알았으며 심지어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버스 회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됐고 정사는 각자 알아서 했으며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질서도 없었고 규칙도 없었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버스들이 여전히 레이싱하듯 달리고 있었고 승객을 먼저 태우려고 서로 경쟁했으며 신호는 무시됐고 안전거리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00년 동안 이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세기입니다. 10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고 수십 명의 시장이 왔다 갔으며 수백 개의 정책이 발표됐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 했고 노조는 변화를 거부했으며 정치권은 표를 의식했고
언론은 비판만 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이 제게 왔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27년 관료 생활 동안 수많은 난제를 받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 거였고 시민들의 생명이 매일 위협받고 있었으며 가장 심각한 건 아무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 총성이 귓가에 맴돌았고 여자의 비명이 들렸으며 승객들의 체념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 4시인데도 거리에 버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또 누군가 죽을지도 모를 하루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하겠다고 27년 경력이 끝날지언정.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미국 뉴욕의 사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메트로카드 시스템이었는데 1990년대에 도입돼서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했고 기술적으로는 정말 깔끔한 모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 이거다 싶었는데 비용 부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가 넘었고 이건 콜롬비아 교통 예산 10년치를 한 번에 쏟아붓는 수준이었죠. 불가능했습니다. 런던을 살펴봤습니다. 오이스터 카드 시스템이었는데 2003년에 도입된 후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완벽한 모델이었고 런던 인구가 900만으로 보고타와 비슷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을 확인하는 순간 그 희망은 사라졌죠. 50억 달러였습니다. 교통국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파리의 나비고 시스템도 검토했고 일본 도쿄의 스이카와 파스모 카드도 살펴봤는데 모두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수십 년에 걸친 준비 기간이었죠. 보고타에는 둘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였는데 3개월 동안 60억 원을 받아서 5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데이터는 풍부했고 분석은 정교했지만 결론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단계적 도입을 권장합니다. 10년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명, 10년이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의 목숨을 기다리라는 소리였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회사도 불렀는데 이번엔 8개월 걸렸고 80억 원어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기존 버스 회사와 협상 후 점진적 통합이었죠. 협상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보고타의 버스 회사는 150개가 넘었고 각자 자기 노선을 지키려 했으며 통합이라는 말만 나오면 즉시 반발했습니다. 한 회사 대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통합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가족이 굵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3명이 죽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며 버스 안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바꾸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평행선이었습니다.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차관이 서민 생계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언론이 크게 보도했으며 대통령실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경고였습니다.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예산실장이 말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선진국 모델은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통국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 회사들 설득도 불가능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치안국장까지 가세했습니다.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이었으며 안전한 의견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은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시도됐고 매번 실패했다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들이 여전히 레이싱하고 있었고 오늘도 누군가 죽었을 거였으며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일본 사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보고타에 적용하려면 15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으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통합이었습니다. 150개 버스 회사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각자 다른 요금 체계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현금 수입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였죠. 선진국들은 이미 통합된 시스템 위에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타는 시스템 자체가 분열돼 있었고 기술을 아무리 들여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30억 달러, 10년, 150개 회사, 하루 3명이라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이거 보셨습니까? 서류를 건넸는데 한국 서울의 교통개혁 사례였습니다. 2004년에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완성했답니다. 3년? 미국은 10년이라 했고 유럽은 15년이라 했는데 한국은 3년이라는 겁니까?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좌관이 준비한 자료를 읽으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3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일을 정말 3년 만에 해냈다는 겁니까? 과장이거나 축소 버전일 거라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이동하는데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였는데 다른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올랐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승객들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금을 내는 사람은 없었고 운전석 옆에 철제 상자도 없었으며 모든 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시 교통국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안내했는데 2004년 개혁 전에는 보고타와 비슷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20년 전만 해도 혼란스러웠다는 게 말입니다. 버스 회사들이 제각각 운영했고 수익 경쟁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했으며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타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는데 수천 명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찍는 순간 삑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0.2초에서 0.3초입니다. 뭐라고요? 카드를 찍고 승인되는 시간입니다. 0.2초에서 0.3초 안에 모든 처리가 끝납니다.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카드를 대는 순간 즉시 승인됐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통과하는데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카드 암호를 해독하고 잔액을 확인하고 환승 기록을 조회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요금을 차감하고 서버에 기록하는 모든 과정이 0.2초 안에 일어납니다. 0.2초였습니다. 중앙 서버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하루 수백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지만 오류율은 0.001% 미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지하철도 가봤고 도쿄 지하철도 이용해봤는데 한국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1초 정도 걸렸고 도쿄는 0.5초 정도였는데 서울은 0.2초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출퇴근 시간 승객 수를 보여줬습니다. 1시간에 5만 명이 이 역을 통과합니다. 0.5초만 늦어도 게이트가 막히고 승객이 밀리고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계산해봤습니다. 0.5초면 시간당 처리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초면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에서는 0.2초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게 버스에도 적용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버스, 모든 지하철,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통합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시스템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통합 거리 비례제입니다. 탄 거리만큼만 요금을 냅니다. 어떤 버스를 타든 몇 번을 환승하든
총 이동거리로 계산됩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승은 어떻게 추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담당자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A 승객이 7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5분 후 2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환승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GPS로 버스 위치를 추적하고 승하차 기록을 서버에 전송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정산합니다. 모든 게 자동입니다. 보고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들이 동의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강제했습니다. 강제였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회사의 손실은 시가 보전하는 대신 노선과 배차는 시가 통제합니다. 거부하는 회사는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004년 7월 하루아침에 모든 버스 노선이 바뀌었고 요금 체계가 통합됐으며 색깔도 통일됐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3개월 후부터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이었습니다. 개찰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삑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0.2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모든 걸 해냈습니다. 기술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통합했으며 이해관계를 정리했고 질서를 복원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보고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0.2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과였을 뿐이었죠.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150개가 넘는 버스 회사를 하나로 묶었을까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반발을 눌렀을까요? 보고타로 돌아오자마자 서울 개혁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모든 버스 노선을 재편했습니다. 하루아침이었는데 수백 개 노선이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가 시작됐으며 버스 색깔까지 통일됐습니다. 파란색은 간선, 초록색은 지선, 노란색은 순환이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준공영제였습니다. 서울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손실은 우리가 보전한다. 대신 노선과 배차는 우리가 정한다.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반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항의가 쏟아졌죠. 그런데 서울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면허 취소를 실제로 집행했고 버스 회사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행정력이었고 협상이 아니라 강제였으며 합의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통합거리비례제의 핵심은 정산 구조였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회사마다 요금을 따로 받았고 수익도 따로 가져갔으며 환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을 더 많이 태우려고 경쟁했고 무리하게 운전했으며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보고타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모든 요금을 중앙에서 걷고 거리에 따라 계산하고 버스 회사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승객을 많이 태운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정해진 노선을 정확히 운행해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밥그릇을 바꾼 겁니다. 이해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고 경쟁 구조를 협력 구조로 전환했으며 개별 이익을 전체 시스템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에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면허를 발급하고 취소할 수 있었고 노선을 지정할 수 있었으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었죠. 법적 근거가 있었고 예산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장의 정치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보고타는 어떻습니까? 교통부 차관인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버스 회사 면허는 지방정부 소관이었고 노선 조정은 시의회 승인이 필요했으며 보조금은 예산실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산돼 있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교통국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산실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공영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10년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15년을 협상합니까? 그동안 몇 명이 더 죽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 통합 정산을 시작했으며 마지막에 중공영제를 완성했습니다. 3년 걸렸지만 10년보다는 빠릅니다. 교통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스 회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시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통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산실장이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야당이 공격할 겁니다. 공격하게 두십시오. 대신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버스들이 여전히 레이싱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으며 또 누군가 다쳤거나 죽었을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고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고 이해관계였으며 그걸 정리할 권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구조를 강제했습니다. 보고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발이 와도 밀어붙이겠다고,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물러서면 이 도시는 또 10년을 잃습니다. 한국 LG CNS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버스 조합 대표 10명이 교통부 앞에 모여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고 차관 퇴진 플래카드가 펼쳐졌으며 언론 카메라가 그 모든 걸 찍어갔습니다. 저녁 뉴스 톱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합 대표들이 제 사무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호소했는데 현금을 없애면 가족이 굶는다고 했고 정부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으면 10년 전에도 똑같은 배신을 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앉으라고 해도 아무도 앉지 않았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수입은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버스 회사들은 여러 번 배신당했으며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야당이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의회에서 긴급 질의가 열렸고 야당 대표가 단상에서 콜롬비아를 한국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리쳤으며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한국 실험장 논란이라는 제목이 실렸죠. 대통령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차가웠는데 상황을 수습하라는 말과 함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답했더니 침묵이 흘렀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의원 30명이 모두 적대적인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기자들이 뒤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는데 시스템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물음에 제가 사임하겠다고 답했고 한국 시스템이 보고타에 맞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질문에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방식은 100년 동안 실패했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이어졌고 답변할 때마다 더 큰 의심과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임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죠.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LG CNS와의 최종 계약서가 놓여 있었는데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단말기가 설치되고 GPS가 부착되며 현금통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도시가 바뀌고 실패하면 제 경력이 끝나며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들이 여전히 레이싱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또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거였으며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을 거였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말입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7년 관료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으며 실패의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거웠고 숨이 막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서를 제출했고 LG CNS 팀이 보고타에 도착했으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단말기 설치 일정이 잡혔고 GPS 부착 계획이 나왔으며 현금통 제거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버스 한 대씩 작업에 들어갔고 기술진이 서버를 점검했으며 테스트가 반복됐습니다. 버스 조합은 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여론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고립됐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단말기 설치율 60%, 70%, 80%로 올라갔고 GPS 연동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서버 안정성 검사가 반복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2주 후였고 그 다음엔 일주일이었으며 마침내 3일 전이 됐습니다. 최종 점검이 이어졌고 모든 부서가 긴장했으며 언론은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타의 모든 버스에서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현금통은 사라지고 GPS가 위치를 추적하며 중앙 서버가 모든 거래를 처리합니다. 0.2초 안에 말입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출시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관제센터로 갔는데 엔지니어들이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LG CNS 기술진도 대기 중이었으며 커피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보고타 지도가 떠 있었고 버스들이 하나씩 점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GPS가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점들이 움직였고 실시간으로 위치가 업데이트됐으며 시스템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첫 승객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댔고 삑 소리가 났으며 승인됐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에 거래 기록이 떴는데 승차 시간, 위치, 요금이 모두 표시됐습니다. 0.2초 만에 처리된 겁니다. 1명, 2명,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출근 시간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100건, 200건, 500건으로 올라갔고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트래픽 그래프를 봤는데 예상치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1000건, 1500건, 2000건이었고 서버 부하가 올라갔으며 CPU 사용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예상보다 트래픽이 높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진짜 피크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분당 5,000건을 넘어섰고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으며 서버 부하가 75%까지 치솟았습니다. 관제센터가 조용해졌고 키보드 소리만 들렸으며 모두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건의 거래가 처리되는데 0.2초에서 0.3초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카드 암호를 해독하고 잔액을 확인하고 환승 기록을 조회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요금을 차감하고 서버에 기록하는 모든 과정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0.5초로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게이트가 막히고 승객이 밀리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응답 속도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0.22초, 0.25초, 0.28초였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트래픽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분당 7,000건을 넘어섰으며 서버 부하가 80%에 육박했습니다.
LG CNS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85%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백업 서버를 준비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8시 최고 피크였습니다. 거래량이 분당 1만 건을 넘어섰고 화면의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변했으며 서버 부하가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긴급 점검이 시작됐으며 백업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응답 속도를 봤는데 0.29초, 0.31초, 0.34초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위험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죠. 만약 0.5초를 넘으면 게이트가 멈추고 혼란이 시작되며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그 순간 화면 한쪽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엔지니어가 급하게 확인했고 팀장이 달려왔으며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일부 단말기에서 통신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재연결 시도 중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0초가 지났고 오류 메시지가 사라졌으며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거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했고 응답 속도가 0.28초로 떨어졌으며 서버 부하가 81%로 내려왔습니다. 간신히 버텼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자 트래픽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8,000건, 6,000건, 4,000건으로 줄어들었고 서버 부하도 70%, 60%로 안정됐으며 응답 속도는 0.25초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첫 고비를 넘긴 겁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커피를 마셨으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남아 있었고 또 한 번의 피크가 올 거였으며 시스템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오후 6시 예상대로 트래픽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었고 백업 서버를 미리 가동했으며 엔지니어들이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거래량이 분당 1만 건을 넘어섰지만 서버 부하는 75%에서 안정됐고 응답 속도도 0.3초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버텼습니다. 오후 8시 트래픽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첫날이 끝났으며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총거래 건수 15만 건이었고 오류율은 0.002%였으며 평균 응답 속도는 0.27초였습니다. 0.2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보고타의 모든 거래가 처리됐고 도시가 움직였으며 질서가 작동했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레이싱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관제센터로 출근해서 오류 보고서를 확인했고 시민 민원을 점검했으며 언론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공격했고 버스 조합은 불만을 토로했으며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가 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평균 200건이었는데 2주째엔 100건으로 떨어졌고 3주째엔 50건이 됐으며 대부분 사용법 문의였지 시스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적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안국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통 범죄 통계였는데 시스템 도입 전 한 달 평균 100건이었던 게 이번 달엔 1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88% 감소였죠. 현금이 사라지자 강도들도 사라졌습니다라고 치안국장이 말했는데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사고 통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 달 평균 사망자가 90명이었는데 이번 달엔 23명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았지만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레이싱이 사라진 효과였죠. GPS로 배차를 관리하니까 승객 쟁탈전이 없어졌고 무리한 운전이 줄어들었으며 정시 운행률이 올라갔습니다. 교통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엔 30%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숫자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실장도 놀라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세수가 증가했다는 거였는데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으니까 탈세가 불가능해졌고 투명해진 수입 덕분에 세금이 제대로 거치기 시작했으며 한 달 만에 30% 증가했습니다.
이 돈으로 버스 회사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남습니다라고 예산실장이 말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거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접 버스에 올라 확인했는데 승객들이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찍고 조용히 앉았으며 운전사도 여유 있게 운전했고 난폭한 추월이 사라졌습니다. 옆 버스와 경쟁하지 않았고 신호를 지켰으며 정류장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도로였지만 뭔가 질서가 잡힌 느낌이었죠. 언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는데 3개월째 되자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범죄 90%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 세수 증가로 재정 안정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론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건 사회혁명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사회혁명이라는 단어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야당도 공격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명확했고 변화가 가시적이었으며 시민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버스 조합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발했던 대표들이 하나둘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입이 안정됐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불안했는데 이젠 예측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죠. 준공영제로 손실이 보전되니까 무리하게 운행할 필요가 없어졌고 안전하게 운전해도 수입이 보장됐으며 오히려 정시 운행하는 게 평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구조가 바뀌니 행동도 바뀐 겁니다. 6개월째가 됐을 때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스 범죄 92%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74% 감소, 정시 운행률 85%, 시민 만족도 78%, 세수 증가 45%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거였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축하 인사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계속 추진하십시오. 의회도 추가 예산을 승인했고 확장 계획이 통과됐으며 다른 도시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카드를 찍었고 삑 소리가 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은 긴장감이 없었고 공포도 없었으며 총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100년 동안 매일 아침 터지던 총성이, 사람들을 죽이던 폭력이, 도시를 지배하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0.2초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0.2초가 아니었습니다. 통합이었습니다. 구조를 바꾼 결단이었고 이해관계를 정리한 행정력이었으며 물러서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질서를 복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고타의 변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CNN에서 취재진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촬영했고 시민들을 인터뷰했으며 관제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한 달 후 방송이 나갔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도 뒤따라왔고 유럽 언론들도 취재 요청을 보냈으며 보고타는 국제뉴스의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국제포럼에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도시교통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섰는데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보고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가능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웠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고 한국이라는 단어에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2004년 개혁을 연구했고 그들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결단을 배웠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도시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온 교통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적용 가능할까요? 쿠알라룸푸르 담당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카이로, 자카르타, 마닐라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년째가 됐을 때 런던이 보고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스터 카드를 개선하면서 보고타의 거리 비례제를 참고했고 정산 구조를 연구했으며
담당자들이 직접 보고타로 연수를 왔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걸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아테네도 따라왔고 멕시코시티도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으며 하나둘씩 라틴 아메리카 도시들이 보고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타 모델 개발 도상국 교통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한국의 기술과 콜롬비아의 실행력이 결합된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도시계획 담당자들에게 배포됐고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으며 대학 강의 자료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이었는데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갔는데 4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왔었고 3년이 정말 가능한지 믿지 못했으며 과장된 보고서일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젠 알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40개국에서 온 도시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카메라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레한드로 카르데나스,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입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도시에 왔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한국이 3년 만에 해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과장이라고 생각했으며 보고타와는 다를 거라 여겼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빠른 나라로 기억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급속한 발전, 압축 성장을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서울 지하철 개찰구 사진이 떴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통합이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0.2초 안에 모든 거래를 처리합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수백 개 회사를 하나로 묶었고 이해관계를 정리했으며 질서를 강제했습니다. 보고타 변화 전후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보고타는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3년 만에 풀었습니다. 한국 모델 덕분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결단을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국교통국장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돼서 기쁩니다라고 말했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버스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카드를 찍으며 승차하고 있었으며 삑소리가 들렸습니다. 0.2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도시를 살렸고 질서를 복원했으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통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강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0.2초는 우리의 한 세기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